유신 체제 72년부터 79년 11.6 사태로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유신 체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계엄의 일상화다. 네, 안녕하세요. 손승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유신 체제가 왜 생겼고, 그리고 유신 체제 안에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었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이 유신 헌법을 만들게 되는 명분은 통일이었어요. 평화로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유신 헌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회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보면 정말 얘네들이 통일을 위해 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역사에 명분들이 있잖아요. 이 명분들은 언제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세습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내놓는 명분은 그거잖아요. 교회가 원해서. 예, 내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큰 십자가를 넘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게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사실은 역사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하는 중요한 일들은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투표로 뽑아요. 근데 당시가 이제 비상계엄령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었냐?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입후보하기도 힘들었고요. 중앙정부부나 군대의 그 방해를 뚫고 입후보를 하더라도 당선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전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관제기구죠. 그 관제기구라는 거는 국가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기구인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라의 바지사장 정도로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를 수행하는 기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당시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누가 임명하냐 하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는데 이거를 누가 추인해 주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추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대표가 그걸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 하냐 하면 유신헌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럼 국회의원들의 과반이 개헌하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고 국민의원의 3분의 1도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추인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의견도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떤 곳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사법부,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부터 저 밑에 있는 뭐 평검사나 뭐 가장 말단에 있는 판사까지 모든 법관을 임명을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가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권한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던 게 이제 헌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처음 생기는데, 대통령이 그 헌법위원회에 9명 중에 3명을 임명해요. 대통령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추천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추천이 오든지 간에 대통령이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또 헌법위원회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헌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법안의 위헌 심사, 그래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니까 이 법안 취소야 라고 결정할 수 있었고요. 탄핵을 결정하는 것도 이 헌법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당의 해산도, 예, 이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그 수중 아래에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기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또 너무너무 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임기는 유신헌법에서 6년으로 늘었고요.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고, 네. 이런 것들을 개헌할 수 있으려면 개헌에 대한 제안은 딱 2명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과반이 하거나 대통령 개인이 하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과반이 개헌을 요구하면, 네, 통일주치국민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1명, 박정희 대통령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만 놓고 보자면, 네, 말 그대로 왕이에요. 네, 그 사람의 의견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쩔어주는 거, 네,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멋진 게 뭐냐면, 네, 긴급조치권이에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그 나라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명령권이에요. 그게 긴급조치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법적으로 이 긴급조치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만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국회가 긴급조치 해제를 건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또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상시적인 명령을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 긴급조치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예요.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다가 걸리면 군사재판에서 너희들을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로 대상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사호는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전국의 대학생들의 연합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요. 긴급조치 7호 같은 경우에 아예 고려대학교의 휴교령을 포함한 이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72년부터 79년 11.6 사태로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유신 체제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엄의 일상화다.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사법과 치안을, 행정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어떤 긴급한 조치를 계엄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계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상화되어 있던 것이 유신체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누구의 재판을 받느냐? 군인들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나라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반 재판소에서 법정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군사재판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계엄이 일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그러면 유신체제가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는데요. 통일을 위해서 만약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유신헌법 안에 통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야겠죠. 예. 근데 사실상 통일에 대한 얘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든다. 그리고 이게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통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중요한 나라의 기구이다라는 이야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막 동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네, 그리고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역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얘기할까를 고민할 때 마지막에 내놓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사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기들을 어떻게 구분할까를 놓고 제가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시기를 구분할 때 이제 조선이 끝나고 구한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제 시기가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무단통치기, 그 다음에 문화통치기, 그 다음에 총동원 체제기, 그쵸? 그 다음에 해방이 돼요. 그 다음 미군정기가 지나면 이승만 정권기가 지나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우리나라 시기를 막 구분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1930년대 중반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총동원 체제를 만들어요. 총동원 체제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총동원 체제기라는 걸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병참 기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총동원 체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종국 위안부로 끌려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된 이후에는 총동원 체제기가 일제시대 말기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권력과 일반적인 국민의 관계만을 놓고 봤을 때는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기 이전까지는 30년대 중반에 총동원 체제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국가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떤 목적을 선정하면 그거 목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갔었어야 했던 거죠. 근데 70년대 초중반에 이제 초반에 그런 총동원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위험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과의 관계에서 이제 느꼈고, 이러다가 우리의 이 체제가 모든 국민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 총동원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유신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그러면 유신체제에 대한 첫 저항들이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 저항은 무엇이었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그런 첫 저항이 기독교 쪽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